네. 조심해 주세요. 자, 원래 읽기로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래도 2학년에 가장 유명한 책은 이거라서 이걸 먼저 짧게 보고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짧게 보고 다음 주에 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되시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겠지. 일단 여러분이 안 보셨어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왜냐면 그 저자가 그 딸내미 똑같거든요. 요 표지는 많이 보셨죠? 요 표지 본 적 있지 않나요? 왼쪽 표지? 세상의 절반이 왜 굶주리고 있냐. 네. 이거 가지고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패러디가 해결 방법 있어요. 해결 방법. 절반이 굶주려 있잖아. 타노스가 딱 튕겨주면은 절반이 사라지죠. 그러면 근데 물론 굶주린 절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절반이 사라진 거잖아. 타노스 논리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전 우주의 지적 생명체의 절반을 줄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타노스의 가장 멋있는 점은 나도 없어질 수 있지만 도박을 걸어보겠다. 이거죠. 랜덤으로 가는 거잖아. 사실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 문제거든요.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다 인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될 때쯤에 확 올라가서 1차 대전 때가 아마 20억이 안 됐을 겁니다. 18억, 19억 정도 됐었고 2차 대전 생기기 전에가 한 7, 8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세계 인구가. 그러다가 쭉쭉쭉 늘어서 지금은 무려 80억이죠. 81억.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 통조림 깡통은 더 좀 무섭잖아. 근데 굶주린 얘기 나오는데 요 얘기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근데 옛날보다 좋아진 건 맞는데 좀 미묘합니다. 왜냐면 그 옛날에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한 2000년 전 20세기 돌아보면 20세기로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죠? 그리고 무선 통신 없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거든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음식을 먹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때가 더 많았어요. 세계 인구는 50억이 안 됐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기아에 처한 사람들 숫자는 숫자 자체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줄었어. 근데 그 갭이 엄청 커졌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 영감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식량 특별조사관이라는 게 이 영감님이 처음 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분의 후예가 하시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약간 느낌은 그 트롤 아저씨 있잖아.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트롤 영감님. 약간 비슷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감님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인데 식량 특별조사관이라는 거는 잘 산 나라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데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전세를 다니고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받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도 살해 위협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이제 얼굴이 트롤이니까 안 건드리는 건데 자기 딸한테 쓴 책도 많이 있고 계속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문명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영감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소리를 그치? 잠깐만. 아니 왜 TV 소리 작지? 미디어 출력을 보면 좀 더 나은 거. Cannibal du monde, et qui en même temps est absurde. Dit que l'agriculture mondiale telle qu'elle est aujourd'hui pourrait nourrir normalement 12 milliards d'êtres humains. Double de l'humanité si la distribution était équitable, plus le double de l'humanité pourrait être nourrie normalement. Donc voilà. Ce sont les créanciers de la dette extérieure qui est toutes les milliers. Ceux-là ont un pouvoir, on monte un homme, monte un pape, monte un empereur, machin, sur la personne, sur la planète. Or, pour le réveil, tous les secteurs de l'enfant veulent de ça. Nous sommes responsables. Il faut une insurrection de ça. Un jour, elle viendra. Ça, c'est la seule certitude que nous avons. Je suis Jean Sigler. 항상 결말에 나오죠. 뭐 8초마다 한 명이 5초마다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아 아파트는 뒤에도 얘기 나왔지만 깨끗한 물과 연결돼 있고 되게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 문제도 있고 전쟁 문제도 항상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멀잖아. 아프리카라는 곳은 우리가 뭐 가볼 일도 별로 없죠. 주변에 혹시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있나? 관광을 가는 사람 가끔 있고요. 선교로 가는 사람 가끔 있어요. 교회 같은 데서 가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 정도까지 잘 안 가요. 저런 데는 이제 기아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걸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그냥이라고 표현해봤다. 가서 이제 코스에 들어있죠. 코스에 들어있지만 보통 많이 가는 게 이제 요새 많은 분도 그런 그 종교단체 쪽에서 하면 아프리카 갔다 분 있었는데 가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공원을 가요. 공원 야생동물 많이 있는 공원 그런 데 가서 이제 중간에 휴일 잡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야생동물 보고 지구는 살아있어 하고 얼룩말 고기 같은 거 먹어보고 그런 거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맛있대요. 맛있는 건 다 맛있겠지. 그래서 이게 그 이분은 이제 인도 분이신데 사실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지구상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운동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해요? 잔반 안 남기기 이런 거 합니까? 그 금요일이 그런데 애들 대부분 다 올려요. 맞아요. 그래요? 군대는 깔끔합니다. 군대에서는 요즘도 하겠죠. 옛날에는 수요일인가였는데 잔반 없는 날이 있거든?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군대 내 식판이 있잖아. 내 식판을 내가 먹고 나면 내가 설거지해서 내 식판 위치에 꽂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나? 설거지하는 곳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 뭘 들고 가면은 잔반통이 없어요. 잔반통이 아예 없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 안 받을
근데 보통 자대 배치받고 그럼 자대에서는 약간 줄여서 하긴 하는데 잔반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잔반들은 또 농장을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햄버거 나온 날이거든. 수요일이 군대리아의 날입니다. 근데 햄버거는 잔반 나올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그런 걸 하는데 그 버리는 것도 어마무시하지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유대인서로 나오셨습니다. 이마에 뭐 찍고 있잖아. 요게 합성 아니에요. 뭐 조준경 겨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인도에 갔는데 이마에 빨간색 점이 있다. 이분들 전부 다 뭐다? 인도에 가면 그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인도에 그 뭐라고 그러더라고? 카스트들. 카스트제도 있잖아. 맨 위에 누구죠? 기브 브라만. 브라만들만 이거 찍고 다녀요. 불안해. 브라만 이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옛날에 대학에도 브라만 분 하나가 유학 오셨었거든. 젊은 여자분이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브라만 계급이에요. 원래 계급적으로 뭘 챙겨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 아침마다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이마 점 찍고 오시는데 정말 재밌었던 중에 하나가 화학과니까 이분도 유기합성 실험실 있었거든. 실험 맨날 할 거 아니야. 유리기구를 닦는 일이 없어요. 내가 실험을 했잖아. 실험한 유리기구를 그냥 그대로 두고 퇴근을 해. 4시에. 4시 퇴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나는 인도인이다 이거야. 우리는 4시에 퇴근한대. 퇴근을 해. 아침에 오잖아. 아침에 오면은 얘는 설거지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실험실이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힘없는 석사 1학년 애들이 아니면 이제 그 학부생들 와가지고 도와주는 애들 있거든. 걔네들이 다 세척해놔요. 아침에 와가지고 깨끗한 유리기구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 실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야. 그게 이상하다는 표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은행을 갈 때도 이제 은행 업무 할 거 아니야. 은행 업무를 하러 가는데 혼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통한단 말이야. 대학에 있는 은행이니까. 그리고 이마 점 찍고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실험실에 있는 하나 데리고 와요. 남자 하나를 끌고 와. 얘를 내 대리인으로 쓰는 거야. 네. 이게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분들은 이제 깨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인도가 발전이 열심히 되지만 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카스트 제도가 되게 커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있어요. Welcome 아직도 back 존재하죠. to We Tahan Suout. I am Dr. Vandana Shiva from India. There is a lot of talk about the food crisis.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body responsible for food, there is no food shortage. We have enough food to feed 1.5 times the world's population. Why then are 1 billion people hungry permanently? And why are more than 3 billion people permanently sick with chronic diseases because of food-related ill health? The food crisis has many dimensions. The first aspect is we are not growing food that nourishes the earth and nourishes people's health. We are growing commodities that are tradable objects for profits of a handful of corporations. There are 4 corporations controlling global food trade, 4 corporations controlling seed. Today's seeds are bred for non-renewability to be able to sell seeds every year. The monopoly over seed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atents is a reason why there is so much scarcity of food in the world and scarcity of seed. This kind of monopoly is leading to scarcity in the midst of abundance. The second reason there is a food crisis is food is being diverted from being eaten by people who are hungry to driving cars through biofuel, through putting animals in factory farms, force feeding them with GMO corn, GMO soya, intensive feed that makes the animals sick. 80% of the corn and 80% of the
soya is diverted to biofuel and animal feed. That means that only 20% remains for human beings, and that too is not healthy food. The third reason why there is a food crisis is we are not measuring how much food and nutrition we are growing. We are measuring yield. Yield only measures the weight. The weight is only useful when I take my harvest of corn and put it into a container ship without knowing what it will be used for. It doesn't measure how healthy the farm is. It doesn't measure how well the farmers are doing. Across the world, farmers are dying because they're not able to meet ends. All of these important considerations of food are neglected, and all we measure is how much does it weigh. This quantification and commodification of food is at the root of the food crisis. The food shortages we are witnessing today are a result of a number of forces shaping the globalized, commerce-driven, commodity-driven food system. We have had trade for centuries. India has been trading her spices and clothes forever, from the Roman times and the Greek times. That was international trade. It was not globalization. Currently, what we have is globalization, where a few powerful corporations write the rules of the economy, write the rules of trade. For instance, Monsanto wrote the rul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of GATT. Cargill, the biggest grain trader, wrote the rules of the Agricultural Agreement. PepsiCo wrote the rules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These rules require that countries dismantle their import restrictions and their tariffs, as a result of which subsidized food is dumped from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When these rules destroy the local food system, you lose food sovereignty. You become dependent on food imports from a few corporations, and the imports are a few commodities. GMO corn, GMO soya, rice, wheat. The dependency has been most intense for the continent of Africa. Africa, the most abundant land, the source of humanity, the source of so many of our crops, has the highest levels of hunger, not because that land did not produce food, but their food production has been destroyed by $400 billion of subsidy in the global food system, which then dumps cheap food and destroys the local production.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는 게 워낙 많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년 넘었죠. 김영삼 때부터 세계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래 땅 자체도 그렇게 풍족한 땅도 아니긴 한데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그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면 외국에 들어온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작물이죠. 뭘까요? 쌀이죠, 쌀. 근데 쌀은 옛날부터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쌀보다 당연히 훨씬 쌉니다. 뭐 얘는 미국이나 호주나 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까지 팔리고 별로 없긴 한데 거기서 정말 대량으로 쌀을 생산하거든요. 그냥 지평선 끝까지가 농장이야. 근데 이제 그런 데 생산하면은 우리나라 쌀보다 기본적으로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쌀 가격 문제가 있죠. 쌀 가격이 정부가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쌀 농사를 된 농민들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농산물을 지으면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안 팔린 걸 사주는 거예요. 그걸 수매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게 안 팔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더디게 올라요, 가격이. 너무 더디게 올라. 여러분들이 쌀을 살 일이 없잖아. 그죠? 햇반은 하나? 햇반 하나에 얼마쯤 하죠, 요즘에? 알고 있나요? 여전히 햇반은 마트에서 할인하면 1,000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햇반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품값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쌀 가격이 거의 안 올라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 아니, 점심밥값 생각해 보세요. 점심밥값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10년 전에는 점심밥값이 5,000원 해결할 수 있어. 요즘 10,000원으로도 이제 막 간당간당하죠. 만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쌀값은 안 올랐단 말이지. 농민들이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또 농업 인구가 점점 줄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이 수입된다면 난리 나는 거야. 우리 쌀 어떡하냐고. 그래서 처음에 그걸 막았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풀리는데 이거를 외국에 수입된 쌀로 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된 쌀로 뭐 분식집이나 이런 데에서 중국집에서 그걸로 밥을 해서 메뉴로 팔면 안 돼요. 규정이 있어요. 뭘 하냐? 그걸로 쌀떡볶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 있잖아, 파는 거.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떡 이런 거 아니면 쌀 과자 그런 거는 외국산 쌀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쌀빵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는 만들 수 있어요. 가공식품에 쓸 수 있지만 그냥 쌀로 팔면 안 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 더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도로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식량을 생산해도 이거를 판매하고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근데 외국에서는 항구로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올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그럼 더 싼 곡물이나 과일 같은 게 들어오죠. 그리고 항구 주변에서는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내가 빡세게 일해서 만든 농작물이 가격 경쟁에서 일단 밀려요. 그러면 난 망하는 거지.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의 발전이 더딘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워낙 많고 정치적으로 한번 위험이 생겨버리면 경제에 다 타격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금요일 환율이 달러 환율이 1,449원인가 그렇더라고. 1,450원을 찍을 예정이에요. 오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지난 정부 때 1,200원 가면 나라 망한다고 딱 난리였거든. 왜냐면 1,100원대 유지하다가 1,200을 찍으면 사실 1,199원이랑 1,200원은 다르잖아, 느낌이. 아닐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가전제품 같은 거 팔 때, 전자제품 팔 때 30만원대 나왔습니다. 39만 8천원. 원래 옛날부터 많던 마케팅 기본이에요. 이런 제품이 50만원대? 59만 8천원.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1,100원대에서 이거 1,100원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1,100원은 1,450원이면 30%가 뛴 거예요. 30%.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옛날에 1,000원 주고 샀던 게 지금은 1,3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출할 땐 좋아, 수출할 때. 내가 100만 원에 만든 걸 팔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옛날보다 옛날에 100달러에 팔던 거를 지금은 한 80달러쯤에 팔면 되죠. 그러면 현지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잘 팔릴 거 아니야. 근데 수입한 입장에서는 반대죠. 근데 우리나라 식량 수입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식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산업화된 국가고 무역도 잘 되고 하니까 돌아가는 문제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타격은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아프리카 쪽이나 남미 쪽이나 동남아시아는 그래도 많이 좋았어요. 동남아시아 쪽은 경제가 많이 올라갔죠. 동남아시아는 사람들 관광도 많이 가고 하니까 뭐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10,000달러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꽤 됐고요. 뭐 그쪽은 이제 살만할 것 같아. 근데 아프리카, 남미는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 얘기다.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됐는데 이걸 보시면 2022년이에요. 글로벌 흥거 인덱스다. 얼마나 배고픈가죠. 얼마나 배고픈가. 여기 보시면 낮은이 녹색이고요. 녹색은 괜찮은 거야. 근데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 보십시오. 위험이랑 심각이 대부분이고 극히 위험 국가가 몇 개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위쪽 동네도 심각. 인도는 왜 심각이냐? 인도에도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인도가 밀 생산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수출도 많이 해. 근데 그게 내부에 먹을 걸 다 해결하고 수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은 예전에는 좀 색깔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고요. 빨간색이면 없어요. 빨간색이 세 나라가 있는데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 색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있으면 안 되지. 그 50% 이상이 헝거한 상태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기술이 많이 있어요. 식량생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억 명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겹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농민이 많아요. 미국은 뭐 우리는 전체 농민이 전 인구의 3%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도 그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은 농민 한 명이 경작하는 면적이 우리랑 다르죠. 얘네들은 일단 집집마다 헬리콥터랑 비행기 있잖아. 진짜요? 집집만 해요? 농약 뿌려야 되니까.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경비행기 같은 거나 아니면은 헬리콥터 중에 요 방에 들어오는 사이즈 있거든요. 요 방보다 작은 헬리콥터가 있어. 혼자 타는 거. 길이가 한 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요만한 코핏을 타고 오르고 나는 거야. 또 호주에 가면 농장들이 호주에는 이제 목초리도 많이 있지만 소랑 양 많이 몰잖아. 호주에 있는 제일 큰 그 가축 목장 사이즈가 얼마나 클까? 대충 해봅시다. 호주에 있는 목장 하나야. 목장 하나. 단위 면적. 대충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도시 하나쯤 될까요? 대전시보다 크다 작다? 어떨 것 같아요? 크다. 크다? 제주도 크다? 그럼 대전시 2배. 크다. 대전시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1.5. 1.5? 2배 조금. 두 배쯤? 3배. 3배?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런 거예요. 단일 농장 사이즈가. 거기에는 소가 10만 마리 단위도 있어요. 그 소가 경작되는 소가 경작되는 게 아니라 10만 마리 안 될 때? 100만 마리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서 소를 몰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호주 카우보이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뭘로 소를 모냐면 헬리콥터로 몰아요. 1인승 헬리콥터를 몰고 이렇게 위쪽에 더 위에서 보는 애들이 있어. 관제하는 애들이. 어느 쪽 방향 몇 킬로미터 정도의 소가 뭐 한 10,000마리쯤 있다 그러면은 쟤는 어디로 몰아야 돼? 그러면은 걔들이 가가지고 높이 날면 소들이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높은 데 헬리콥터 날아가면 소들이 시끄럽네. 이러고 그냥 풀 뜯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면에서 3m 높이 날아요. 3m 높이 날면서 이렇게 소들을 위협해가지고 모는 거야. 가끔 사고도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농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남부 쪽 이런 데 많으니까 중부나. 그러니까 농작물 걔들도 사. 정부가 삽니다. 사서 어떻게 하냐?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버려. 되게 많은 양을 샀는데 이거를 시장에 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그러면 그럼 가난한 나라 보내면 되잖아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느 세월 이걸 하고 있어? 응? 이건 배를 보내야 되는데 배 보내는데 연료비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이 배가 다른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도 있잖아. 바다에 버려요. 금방 끝난 일이잖아. 물고기들 행복하겠지. 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어요. 불균형이 되게 심한 게 많이 있고 기술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기술들은 어디다 쓰냐? 발전된 국가들이 사용하죠.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도시농업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농장에서 굳이 하지 말고 이렇게 건물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야. 높은 건물에다가 이제 수경재배 같은 방식으로 쫙 쌓아버리면 요만한 데서도 몇 층으로 쌓을 수 있잖아요. 요즘 국내에서도 보면은 마트 같은 데 중에 보면은 실내에서 경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 같은 거 키워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샐러드 채소들을 잡아가지고 목을단이 아니지. 그 뿌리만 제거한 다음에 포장해서 바로 팔아요. 그러면 이제 탄소 발자국도 없어지고 좋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쓰느냐? 발전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엉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것들은 또 가져가고 뭐 이런 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로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였던 국가들이죠. 여전히 문제가 많죠.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대체로 식민지였을 때가 좋았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식민지 어떤 것까지예요? 우리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식민지였다가 대부분의 국가가 1차 대전 끝나고 많이 독립을 하고 2차 대전 끝나고 되게 많이 국가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한 국가 중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 유엔에는 산하기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선생님의 선배님이 다니던 그 유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한 약자를 까먹었어요. 근데 UNDPA인가? 그래서 Developing Country에 대해서 뭔가를 원조하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국제기구 단위에서 이 나라가 지금 막 개발이 막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철수했어요. 2000년 좀 넘어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엔 더 이상 그런 기구가 필요 없어. 그게 최초 사례. 선생님이 알기로. 유엔에서 어떤 국가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 경제 쪽 기구였지만 기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짐을 싸 나간 게 선생님 알기로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부심 가질만 해요, 진짜. 아니 어느 나라가 피 한 번 안 흘리고 대통령 탄핵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어제 영상에 보니까 미얀마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겪고 있죠. 그 군부 세력이랑 그 반군이라고 하면 또 그런데 아무튼 계속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근데 미얀마 있는 사람들도 외신을 다 볼 거 아니야. 유튜브를 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얀마도 그렇고 되게 대부분의 군사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되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사회 단체 같은 데 와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군부 독재와 맞서서 투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는데 내란이 일어났잖아?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야.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쵸 롤모델이죠. 롤모델인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가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일단 그 내란 조치는 해지가 됐잖아요. 계엄 조치가. 그걸 보고 또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적 회복력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주에 탄핵 발의가 안 됐잖아요. 그걸 또 좌절을 한 거야, 양반들이. 일주일 지났더니 탄핵이 됐잖아, 일단.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미얀마 쪽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되게 자신의 등불 같은 거라고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진짜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오래된 무기들 끌고 나와가지고 반군이니까 무기가 없잖아. 그거 가지고 막 정부군이랑 싸우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식민지 국가였던 것 중에 하나가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주로 아프리카 쪽이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좀 많이 있지만 대체로 열대 지방들이 일단 뭐가 있냐? 작물이 좋은 게 많아. 사실 세계 3대 작물 중에 하나가 커피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탕수수가 있어. 그리고 목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중요하기도 한데 영국 분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특히 유럽 애들이 식민지를 많이 만든 이유 하나가 뭐냐면 커피랑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디오피아 원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커피를 처음에 가지고 왔지. 거기는 커피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서 심었어. 영국에. 독일에도 심어보고 막 심었어. 안 자라. 열대성 작물이기도 하고 안 자라면 어떡하죠? 죽어요. 요즘 같으면 안 자라니까 무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가서 사오고 얘들한테 이제 우리도 뭐 물건 팔고 이러면 되잖아. 하지만 당시 영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민지를 삽니까? 얼마나 좋아.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얘들한테 이제 가져오면 되잖아. 좀 더 싸게. 아 얘들 보니까 지금 뭐 정치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가서 길도 깔아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식민지 만들자. 사탕도 마찬가지죠. 설탕, 응? 단 거. 사탕수수 집 먹어본 적 있어요? 다 달다고. 사탕수수 집이 설탕이야. 사탕수수 요즘엔 거의 없어요. 요즘 별로 없는데 옛날에 시장통이나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몇 년 한 10년은 안 됐고 몇 년 전에 유행이었어. 사탕수수를 이렇게 요만한 걸 잘라가지고 압착게 넣어가지고 한번 쭉 짜면은 사탕수수 이제 즙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시럽 좀 섞어가지고 카페처럼 팔던 게 있었거든. 국내에도 있었어. 근데 그게 붐까지는 아니고 쫙 생겼다가 금방 없어졌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탕수수 한 잔 만들면 이만한 사탕수수 그 마디 하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루에 100장 팔면 쓰레기 봉투 이만한 거에 사탕수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설탕이잖아. 초파리가 개 많이 생깁니다. 지금 시장 안 팔아요. 진짜요? 파는 데 있어.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건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기계는 똑같아. 물론 딱 봐도 별로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죠. 손맛. 여기에 손맛이 들어가요. 이거 한번 걸러줍니다. 손을 왜 이렇게 깨끗하고 있어? 아, 손맛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맛이에요? 설탕이니까 설탕? 설탕 동포의 뭐야? 사탕수수다 하면 One sugarcane. Yeah. How much? I think. 아, 인도다, 인도. 은근 싼데. 저거 왼손으로 잡고 있는데? 왼손으로? 왼손으로 안 되는데? 저 미소 되게 쓰레기죠. 왼손으로 거의 안. 인도식 미소. 이렇게 지금 여기 짜낸 사탕수수를 얼음과 함께 딱 걸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이켜보자. 와, 이 친구는 탈모 오는데? 탈모가 올 것 같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것이다. 진짜 다른가? 아니 설탕물이니까 사탕수수를 저렇게 짜내서 저거를 불로 끓여가지고 좀 졸여낸 다음에 그거를 결정화시킨 게 그냥 설탕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탕은 약간 결정적 있고 약간 놀이끼리 한 거 있잖아. 그거에서 이제 그거를 화학적으로 정제해가지고 만든 게 백설탕입니다. 흑설탕은 흑설탕은 그거에서 색깔 있는 쪽으로 빠지는 거. 흑당, 흑설탕 그쪽은 원래 사탕수수 뽑아낸 거 가까운 쪽이고요. 그리고 백설탕은 이제 순수하게 설탕만, 수크로스라고 하는 화학 물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흑당 유행할 때 흑당이 좋다는 둥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적당히 먹을 때 좋은 거고요. 네. 그 인간의 오감 중에 오감이 아니지. 오감 중에 미각 있잖아, 미각. 괜찮아요? 아니 감긴 거야, 뭐 걸린 거야. 목이 그냥 그 겨울마다 이래요. 약간 건조해서 그런 거야? 끌까? 괜찮아요? 그 어디 갔지? 설탕. 그러니까 그 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미각이 크게 6가지 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있었잖아. 요게 감칠맛까지는 알죠? 네. 요즘에 새로 들어간 게 지방맛이에요. 지방맛. 그러니까 지방의 맛을 느끼는 그 미각세포가 따로 있어요. 최근에 들어갔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왜 고기 먹을 때 뭐 마블링이 많아야 맛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걸 느끼는 게 그런 지방맛 느끼는 세포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건데 다른 모든 감각들은 인간의 감각이 다
감각세포가 느끼는 역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디지털이야 원래. 0과 1이 있어요. 신호를 보내는 게. 근데 감각세포에 나가는 신호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혀에서 나가는 신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디가 되면은 한 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어느 이상의 짠맛을 못 느껴 우리가. 어느 이상의 아픔도 못 느껴요. 근데 단맛은 한계가 없어. 계속 가? 단맛은 단맛 위에 더 단맛 위에 미친 단맛에다가 올라갑니다. 미국 애들 먹는 디저트 보면 그거 있잖아. 파르페? 그 초코바를 튀겨요. 초코바 튀기는 거 튀겨. 그러면 초코바가 안에서 녹을 거 아니야. 이걸 자르면 막 이렇게 탁 열면 초콜릿 쫙 나오고. 저 케이크 튀기는 거까지 봤어. 케이크도 튀기죠. 미국 다 튀깁니다. 아이스크림 튀기면 워낙 흔한 거고 그걸 아이스크림. 그 위에다가 또 생크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슈가 파우더를 막 뿌리고 초코 소스를 막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디저트야. 음식. 그게 지금 초코 디저트. 초코 쉐이크 만드는데 초콜릿 케이크를 갈아 넣어요. 저 봤어요. 유명한 거 있어. 되게 유명한 초콜릿 쉐이크인데 그거 와, 초콜릿 쉐이크 그게- 맞아요? 아니 왜 설탕을 쳐바르는 거지? 미국 초코 쉐이크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먹으면 다 버리고. 한국에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 엄청 맛있대. 맛있어요? 한 모금까지. 아, 이건가? 이거 같다. 당 떨어졌다는 이거는 표현 긴데? 많이 하시죠? 요즘같이 더울 때는 달달한 거 한 잔이 참 땡기는데 사이즈가 남다른 미국에서는 이런 거 마신다고 하네요. 기본 피부가 사이즈가 저렇게 썩지가 않는다고? 한잔 칼로리만 1600. 오늘당 1600. 쉐이크 가볍게 집에 갈고 이 정도면 거의 잠깐만 한 봐도 당뇨를 두 끼, 네, 세 끼. 우리들은 무료 공부를 범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투 식량에 가까운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파냐고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초콜릿 무스 케이크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케이크를 넣어서 초콜릿 쉐이크 만든다니까. 이런 포티로스입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세 끼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저게 디저트라니까. 네? 저거를 초코 케이크랑 같이 먹어. 자, 그러면 어떤 걸 파냐? 국내 일가 파는 핫도그를 주로 팔고요. 이 외에도 파스타, 건갈비, 햄버거 그리고 모스타르다. 조금 뜬금없는 케이크 정말 많이 팔려요. 저게 슬라이스. 대낮부터 걸쭉하게 한 잔 들이키는 카우보이들 자연스럽게 안주로 케이크를 먹습니다. 와, 맥주의 케이크라 이 표정 보면 대충 답 나오죠. 아무튼 초코 케이크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메뉴인데 포티로스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초코 케이크 쉐이크. 진짜 케이크 한 조각을 통째로 넣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쉐이크는 뭐가 특별하냐? 우선 케이크 자체만으로도 훌륭해요. 케이크를 만들 때 3단계에 걸쳐 세밀한 믹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죽 사이에 공기층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웬만한 베이커리에서 다 하잖아요. 여기 케이크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녀석 초코크러스트예요. 이게 조금 생소하시죠? 일반 크림보다 몇 배는 더 꾸덕꾸덕한 초코크림인데 식감을 위해 약간 얼려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 아이스크림 중에 초코퍼지라고 엄청 꾸덕꾸덕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초코프로스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 정말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케이크 한 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프로스팅만 1kg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비교를 위해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큰 초코 케이크 2,300칼로리, 호텔로스 초코 케이크 8,600칼로리. 예쁘게 쿠킹한 케이크 준비해 주시고 순서대로입니다. 녹진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깔고 케이크 찢어 넣고 쌉싸름한 카카오 시럽 한번 불러주고 마지막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시원하면서도 쫀득하고 달콤하고 또 씹는 맛도 있는 그런 괴물 쉐이크지. 이 버거 형들 포동포동 귀엽게 만드는 이 쉐이크를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이 시국인지 알고 수 없는 불쌍한 동생들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냐? 여기는 시카고 본점과 그 주변으로 본점이 몰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에 먹었어요. SPC 보고 있나? 자, 그러면 가격 알려드릴게요. 왠지 비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초코 케이크 쉐이크 5,600원. 이 외에도 딸기 쉐이크, 밀크 쉐이크 4달러.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 그러면 케이크를 따로 판매를 안 하냐? 판매합니다. 한 개씩은 5,000원, 한 판은 28,000원. 가격 한번 안 사.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안주 케이크도 마셔버리는 미국. 근데 이걸 보면은 1600칼로리면은 성인 한 명, 성인 여성 한 명이면은 약간 부족하지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열량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만화창만 보고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면 3개 아니에요?
라면 하나가 보통 400에서 5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새끼를 넘어서는 무서운 녀석이죠. 근데 저걸 저도 알 수 있다시피 저 정도의 열량이면은 기아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하겠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은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 기아 인구가 이게 조금 올라갔거든 2023년까지. 그러니까 나름 줄었어. 우리가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UN 밀레니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줄었어요 많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 줄어 나가고 있었는데 요 18, 19년 돼서 19년에 뭐가 터져요? 여기서부터 코로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농업 생산량이 좀 줄어요. 그리고 생산량은 별로 안 줄었는데 그때 뭐가 주냐? 무역이 줄죠. 그때 초창기 때 기억나요? 항구 다 막고 그래가지고 막 뉴욕에 막 고래 왔다 갔다 하고 인도에 막 하늘 깨끗해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활동을 멈추니까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날아갔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무역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국의 식량 생산량이 충분치 못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먹을 밀 같은 게 수입이 돼 들어와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타격이 심했었는데 사실 이 뒤에 2022년 되면 여기서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요. 와. 얘네가 밀을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소련 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밀을 아프리카에 거의 거둬줬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쪽의 나라들한테 공산주의 막 하라고. 근데 이제 소련 망했죠. 소련 망하고 아프리카 나라들도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얘네가 원래 수입하던 밀은 다 어디서 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잖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 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레바논 이런 데는 빵집인데 빵집이 문을 안 열어. 왜냐면 밀가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그럴 수 있잖아. 밀이 없으면 떡을 먹으세요. 떡. 얘들은 떡을 안 먹잖아. 얘네들이 그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까지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아침에 그냥 빵인데 왜 그 얇은 그 뭐라 해야 하나? 타코 말고 피자 도우 같은 빵이 있어요. 피타라고 부르는 빵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얇게 구워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전 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사가지고 사람 한 명이 한두 장씩 그걸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뭐 간단한 요리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싸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뭐 없으면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찍어 먹고 막 그래. 근데 그거를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거기는 이제 원래 빵이라는 거는 보존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때부터 빵은 그냥 밀가루로 풍차에서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빵집에서 빵을 구워서 그 마을 사람은 다 먹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냐? 집에서 빵을 안 만드니까 노동력이 남죠? 그 시간에 뭐해? 농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빵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빵은 솔직히 빵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이거를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면 하루가 뭐야? 2, 3일도 먹을 수 있죠. 빵은 건조식품이잖아 거의. 특히 겉부분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빵이 쉽게 상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슬라이스 해놓으면 상하죠. 슬라이스에서 안쪽에 노출되면 거기는 수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게트 빵, 통빵 있잖아. 그런 거는 이 바깥쪽에서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말려가지고 사람을 때려주고 네?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가지로요? 바게트 빵. 그거 딱딱해가지고. 바게트 빵 말고 바게트가 생겼는데 더 얇은 거 있거든요. 이게 긴 거. 그걸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동안 말리면 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해져요. 오, 사야 돼. 그럼 그거를 끝을 갈아가지고 좀 뾰족하게 만들어. 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그래가지고 죽인 적이 있어요. 진짜 옛날 이렇게 사건에. 가능해요? 진짜로 죽여? 사회사건 난 적이 있어 옛날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랑스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네. 이거 빵이었잖아. 네. 뭐 약간 피가 묻었지만 네. 이걸 다시 버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시 살짝 부어요. 그럼 약간 말랑해져. 먹어. 그러면 흉기가 없죠. 와. 증거가 없잖아. 와.
그래서 그 사람은 잡혔어요. 어떻게 잡혀요? 경찰이 노는 게 아니니까. 옛날 얘기. 요즘 사건이 아니야. 옛날 얘기야.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선생님도 어디 책에서 본 거라 한참 돼서 아. 기억은 있는데 언제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옛날이에요. 요즘 얘기가 아니야. 네. 근데 아무튼 기아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이게 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아 인구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아요. 인구가 느니까. 근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이게 10억 아래를 떨어졌다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느는 거는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도 좋지 않아요. 요즘 좋지 않은데 좀 세계 정세 정리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극단적인 기아, 이건 작년 뉴스거든요. 극단적인 기아는 이제 페민이라고 페민이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식량이 없어가지고 뭐 아주 배고파, 뭐 조금씩 살이 빠져요, 뭐 그 영양실조가 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페민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영양 상태가 너무 불균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기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엔 식량 기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호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호 활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그 어디였더라? 리비아 쪽이었나? 지진이 꽤 크게 났어요. 지진이 한 6점 얼마쯤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구호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산골인데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길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구호 물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돼도 헬리콥터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물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뭐 특히 지진 같은 거 나면은 큰 지진 나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막 물자 보내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우리도 예전부터 많이 하던 게 이제 큰 지진 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방 쪽에서 구조 전문 인원 보냅니다. 그런 거는 전 세계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적국이다 보냅니다. 왜냐면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당해도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를 크게 입어도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는 건데 가면은 항구에 막 쌓여 있어 물자가.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였더라? 잠깐 봅시다. 네. 모가디슈였군요. 여기가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이 영화 본 사람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실화 기반입니다. General IT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against the embassies of each nation. 물론 영화 대부분 모로코에서 찍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소말리아 내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와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제 반군이 있고 반군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우리 이런 상황 서울 본부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는 거겠죠? 저기 남북한 대사관이 다 있었거든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을 되게 늦게 해요. 91년인가? 되게 늦게 합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유엔을 가입할 때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 전체와 그 구성 영토가 남북 거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정부는 괴뢰 정부인 것이야. 가짜죠, 가짜. 근데 걔네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국제 정세에서는 북한을 인정한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북한 대사관만 있는 나라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동구권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북한만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랑 안 맺은 나라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많이 우리가 아프리카 순회를 돌았었는데 유엔 가입을 할 건데 남한 단독 가입, 남북한 동시 가입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시에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했죠. 근데 그 초반에는 어딜 북한 놈의 새끼들 같이 우리가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부다. 그래서 남한 단독 가입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가 국가니까 저기에서 이제 한 표가 있잖아. 유엔 국가당 한 표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거니까 저게 우리 대사관이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 다 외교력 하는 거지. 아이씨 우리 좀 밀어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올림픽 전이니까. 근데 내 라인 터지면서 이제 둘 다 위험했잖아. 그래서 이제 본국 와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당연히 소말리아 가는 비행기도 없고 하니까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북한 쪽 대사관 측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요. 그쪽이 더 위험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똑똑똑 우리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는 적국이잖아. 근데도 이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같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공항에서 이제 헤어지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담백하게 헤어져요. 막 또 막 심파 이런 느낌 난다고.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뭐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물론 다시 만나지 못했죠. 근데 되게 재밌는데 저 소말리아가 내전 이후 이렇게 됩니다. 이건 9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이것도 실화 기반 사건이고 미군이 갔다가 사건이 터져서 되는 겁니다. We have two things we can do. We can either help, or we can sit back and watch the country destroy itself on CNN. I'm putting you in charge of this trunk. In a minute, I'm looking to make the right decision. Alive for me. This is not the first time I've told you. This is serious. Say may, because we all know by now, 2 tier 1 personnel in this may be present. You guys are ready. Today we go. 이게 91년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말리아가 이미 내전 이후에 그 반군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유엔군이 가 있었어요. 네. 근데 유엔군이 공격을 당해서 미군도 갑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 반군 이제 주목들을 잡는 작전을 몇 년 동안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특수부대가 가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이제 그 반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둘러싸고 사살을 해요. 거기 미군들을. 그래서 구출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때 미군이 3명인가 4명이 죽었고 소말리아 쪽에서는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게 블랙호크가 이제 헬리콥터예요.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국회의사당에서 봤던 그 헬리콥터입니다. 네, 수송용 헬리콥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건포는 탈 수 있는데 한 20명쯤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특수부대들 운용할 때 쓰는 헬리콥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엄청나게 팔아먹었고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저게 많아. 다용도 헬기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저걸 써가지고 이제 작전을 갔는데 RPG를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 헬리콥터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저 사건으로 미군 쪽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소말리아 쪽 이제 민병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걔네들은 그냥 AK 소총 들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처음에 떨어진 애들은 처음에는 이제 뭐 위협상 같은 걸 하다가 완전히 포위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미군 애들이 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로 들어가서는 헬리콥터로 말 그대로 쓸어버리죠. 그래서 소말리아 쪽 사상자가 1000명이 훨씬 넘어요. 저 사건 이후에 미군은 철수합니다. 소말리아에서. 그리고 소말리아가 우리가 아는 해적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응? 소말리아 해적 유명하잖아. 네. 네, 그게 저 사건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 얽혀있는 모가디슈 영화에서 소말리아 정부가 와해가 되고 그 이후에
막 계속 이어진 내란과 반란의 그런 막 사건이 이어지다가 이 사건 지나고 나서 20세기 말부터 소말리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벌어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해적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빡빡해요. 근데 우리 소말리아가 안정적으로 좀 갈 뻔했는데 잘 안 됩니다. 소말리아 바로 윗나라가 수단이거든요. 수단도 땅은 넓은데 거기도 엄청 복잡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걔네가 이제 분리했어요. 나라를. 남수단, 북수단.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했어. 이쪽이 좀 더 괜찮게 갈 줄 알았거든요. 또 난리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안정이 돼야 뭐 경제가 돌아가고 이게 할 텐데 막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 원인은 영국이죠. 영국, 프랑스 놈들. 얘네들이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고 그랬잖아요. 를 만들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들 보면은 이렇게 직선 라인 그려놨죠. 직선으로. 그게 그 라인에 뭐가 없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그냥 지도 보고 원래 일반적인 국경선은 주로 산맥이나 강으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연적인, 그러니까 건너기 힘든 곳으로 나눠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도 나눠지게 되죠. 왜냐면 원래 같은 부족이나 모임이었는데 중간에 강이 흘러가지고 건너기 힘들어. 그래서 뭐 다리를 짚고 같이 살아보자 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따로 사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은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국경선을 나누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족성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어. 그러면 서로 다른 나라로 해도 괜찮아요. 보통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약간 진화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 라인을 그었더니 이쪽이랑 우리랑 다른 나라가 된 거야. 그냥 같은 동네였는데. 근데 저쪽 나라랑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친구였는데 적인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야, 너 쟤들 한 방 쏘면은 너한테 얼마 줄 건데 막 이러면 그럽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예를 들면 뭐 A라는 원래 집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100명 있고 B가 70명이어가지고 A가 좀 주도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야. 이걸 잘랐더니 A가 50이고 이제 B가 70이야. 국경을 잘랐더니 그럼 B가 이걸 차지하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내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럼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벌어지니까 또 님들 무기가 필요하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으시다던데 이래가지고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혹시 본 적 있나요? 퓰리처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신문 기사, 사진, 책 같은 저작물에게 주는 상입니다. 미국의 그 기자단체가 주는 상이니까 되게 유명한 상이죠. 퓰리처상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디오피아였나? 소말리아였나? 이 사진 작가가 얘는 죽어요. 얘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뭘 먹죠? 죽은 시체. 시체를 먹잖아. 근데 왜 독수? 살아있는데 왜 독수리를 차요? 아니 이거 독수리니까 그거 딱 죽어요. 보니까 그거 이게 좀 죽을 가게했는데 신선한 시체가 되겠군. 그러니까 시체를 먹는 애들이라고 해서 완전 썩은 걸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독수리는 이제 오랫동안의 짬에 의해서 날다 보니까 쟨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사진인잖아.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저 아이 발견했을 때 구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는 아프리카의 이런 심각한 기근 상황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시간인가 3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앵글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독수리가 처음부터 가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얘를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틀인가 있다가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니 워낙 상태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 사진이 나오고
미국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요. 저렇게 아프리카 사람 힘드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구호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저걸 찍을 시간이 어디냐. 이 부도덕한 인간아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학교에서 병원에 데려갔다며. 아니 근데 그건 나중에 알려진 일이고 이 사진만 딱 보면은 이런 걸 찍고 있었어? 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요즘 같으면 막 댓글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니야. 저놈을 죽여야 한다 댓글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편지 악플이죠. 아날로그 악플 이런 거 받고 살인 위협도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 이런 겹쳐가 자살합니다. 사진작가였던 사람도. 근데 이 사진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방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요. 아프리카를 자금적으로 식량적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아주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대량으로 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 경제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공짜로 나눠주는 유엔에서 오는 배급품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해서 농사 지은 사람들도 다 망해가지고 농사 짓다 내가 망하면은 도시로 가잖아요. 도시 빈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굴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윤리적인 얘기할 때 아이를 먼저 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진을 찍어야 되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긴 하죠. 나였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찍을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갈 친구니까. 살려도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좀 사진을 먼저 찍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살릴 것 같아. 그 나중에 알려진 거라서 구한 게 근데 보통 우리가 눈앞에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잖아. 측은지심. 다른 얘기죠? 그 맹자인가? 우물을 향해 기어간 아이가 있으면 어떤 악당이라도 아이를 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악당 안 봐. 응? 네, 사이코패스 물 뒤로 가가지고 밀지 사이코패스는 않을까요? 밀지 않아. 사이코패스들은 관찰합니다. 미는 거는 이제 미친 새끼고요. 약간 험한 말. 예.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일부러 해치는 일은 진짜 끝에까지 가려드리고 보통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재밌어해요. 그런 거를.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것들을 재밌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들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야 되게 맞아요. 아무한테나 막 부르면 안 돼요. 사이코패스는 진짜 뭔가 이상해진 거거든. 회로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네. 어떤 분이 잘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잘 몰라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긴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쥐의 뇌를 거의 한 80% 이상 해동을 했거든요. 커넥텀이라고 그래가지고 A 신경세포랑 B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대학원생을 갈아넣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그 뇌를 이렇게 잘라요. 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나노 사이즈로 슬라이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세포랑 여기 있던 세포가 붙어 있던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시냅스를. 그런 무식한 방법이 있고 MRI 같은 찍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인간 뇌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MRI 중에 펑셔널 MRI, 양전자 단층 촬영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쓰게 되면 생각할 때 좀 더 에너지가 많이 가는데 혈류가 몰리니까 밝아지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더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누가 누구랑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뇌세포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해서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뇌를 설명할 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요즘 많이 설명하잖아.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우리가 만든 게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AI 시스템들이 뇌에서 작동된 건 유사한 형태로 작동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뇌가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알아내긴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뭐 그런 얘기일 거고요. 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어떤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죄수가 많잖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고 가장 죄수가 많은 나라. 왜요? 왜냐고요? 인구가 많아서. 인구는 3억밖에 안 돼요. 3천인데. 미국에는 교도소가 넘쳐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뭐가 있냐면 사립 교도소가 있습니다. 사립교도소요? 사립학교처럼 좋은 거죠. 교도소가 사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도소가 부족해.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교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주로부터 그걸 지원금을 받아요. 사립교도소는 사립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애매한데 그 방이 레벨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다인실이 있고요. 독방도 있어요. 프리미엄 독방도 있어. 프리미엄 독방에서 난 TV도 볼 수 있고요.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어. 집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집보다 좋지 않지. 여기 철창 가려져 있는데. 집에서는 공부하고 아이씨, 잔소리 듣고 뭔 소리입니까? 마약 좀 팔아서 한번 가볼라? 이게 가격이 달라. 가격 돈을 내야 돼. 사립이요? 그러니까 내가 죄수잖아. 네. 죄수가 돈을 내고 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면회 무제한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면회에서 뭐 하게요? 면회하는 동안에는 좀 더 자유로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면회를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죄수 어떤 사람이 형무소에 있어. 구치소가 있고 형무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감옥이라고 부르지만 구치소는 뭐냐면 재판받는 중이야. 재판받는 중인데 이 사람은 왠지 증거도 인멸할 것 같고 도망갈 것 같으면 구치소에 가둬요.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위에 계신 이제 윤 씨를 빨리 넣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증거 인멸할 것 같으니까. 근데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형무소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된 사람들이 기형수, 뭐 미형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나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감옥에 있다가 무죄 땅땅땅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죠? 돈 줍니다. 돈 줘요. 나중에 내가 갇혀있던 기간에 그 나의 뭐 어떤 뭐 이게 따져가지고 돈 줍니다. 얼마 안 돼요. 미국은 많이 줘. 별세 나라니까. 미국에서 내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있어. 이름이 같아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21세기에도 들어가서 2년인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진범이 잡혔어. 감옥에 있을 수 있을 거냐? 저는 진범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뭐? 야 감옥에 죄진 사람이 어딨어? 야 내가 살인을 3번 했다고 감옥에 왔거든? 하지만 난 죄가 없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진범 잡혔어. 그럼 얘는 이제 무죄잖아. 2년 갇혀 있었잖아요. 고소 때리면은 미국에서는 그걸로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어. 진짜요? 그럼 100만 달러 받는다는데. 너무 좋은데? 좋은 게 아니잖아. 가서 때려야지. 잡혀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지. 미국은 워낙 그런 재판의 나라라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유명한 얘기인데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어요. 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할머니가 맥도날드 커피를 주문했어. 커피를 주문해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타가 시동을 거는데 이게 흔들리잖아. 흔들려가지고 커피가 쏟아진 거야. 그래서 허벅지에 커피를 쏟았어. 화산. 아 뜨거! 화상을 입었잖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 그 할머니 뭐 상관입니까? 뜨거운 커피라고 말을 했어 이 새끼들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들어가죠.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이거 안 보여? 야, 나 병원 간다 이제. 미국 병원비가 개 비싸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소송을 봅니다. 맥도날드 병원에서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고객님 뜨거운 커피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들은 기억이 없어. 이러네.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미국 가면 다 써있어요 컵에. 개 뜨거움 조심하고 써있어요 다. 미국 가면 다 써있어. 심지어 어떤 것들은 이삿짐 박스 있잖아. 이삿짐 박스에 그
이렇게 들어야 돼 있어.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들면 잘못하면 허리 나가잖아. 그거 마크 있어, 마크. X. 이렇게 내려서 들어야 돼요. 오. 그거 왜 있겠어? 이삿짐 박스를 옮기다가 내가 허리가 나간 이 새끼들아! 이삿짐 박스를 이렇게 만든다고 표시놨어야지. 모든 게 다 이제 법원을 통과된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이긴 사람 이긴 거죠. 그 맥도날드 할머니는 나중에 그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합의를 하면 돼, 맥도날드가. 왜냐면 이 할머니가 진짜 큰 돈 불렀거든? 몇백만 달러 불렀어, 몇백만 달러. 근데 맥도날드가 얼마예요? 수십억 불렀어, 수십억. 근데 맥도날드가 100만 달러가 200만 달러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길어지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거 주고 끝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계속 이어져 봐. 그러면은 그런 거를 1식, 2식, 3식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곳은 땡땡 법원 앞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를 줘놓고 소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일부러 아니 이제 일부러 못하니까 컵에 써있다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셈 화상 입으면 너의 책임 써놨다니까. 물론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없어요. 안 보이는 분이 나올 수 있죠. 나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흘러갔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크게 좋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우리나라 고기 많이 먹거든요. 아 그래. 짜잔. 우리나라 색깔 칠하죠? 그 세계 평균이 얼마 될까?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네. 호주랑 미국 미쳤죠? 1년에 고기를 100kg를 먹어요. 어떻게? 네, 한 명당이요? 1인당 100kg. 3일에 1kg씩 먹어야 돼요. 고기를. 자, 우리는 얼마큼 먹을까? 우리나라. 색깔 좀 진하죠? 네, 80. 80 80 먹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색깔 유라인이에요, 유라인. 아, 70? 70까지 먹는 청년들이 있겠죠. 65? 아 그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냐고요? 입으로 먹죠. 60 먹어요, 60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이게 햄 같은 거 다 포함이야. 아. 가공된 고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돼지 닭 이런 거랑 양 뭐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그 고기에다가 플러스 햄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인 건데 우리가 60 먹어요. 80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계 평균 얼마일까요? 50. 75. 세계 평균, 세계. 우리나라 잘 살잖아. 50, 50. 50? 85. 중국의 색깔이 유라인이거든요, 지금. 50 아니에요? 세계 평균 30 정도입니다. 30. 왜 이렇게 적게 먹어요? 아니, 우리가 많이 먹는 거야.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먹. 여러분들 고기가 없는 식사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거죠? 저희 학교요. 아 맞다. 채식한. 단백질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아예 콩 있잖아. 단백질이죠. 물론 고기는 아닙니다. 저희 두부 나오는데? 어? 저희 두부 나오는데? 투부 단백질이야. 네. 물론 고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면에 들어가 있는 고기 비싼 거 있죠? 다 콩고기입니다. 콩고기도 고기에 포함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죠? 콩고기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럼 저희는 0이네요. 아니 뭐 고기가 안 나오는 식사. 집에서 고기를 안 먹어. 어쨌든 단백질은 먹잖아. 근데 고기 섭취량이 많다는 얘기는 일본은 40톤밖에 안 됩니다. 네. 일본 애들은 고기를 안 먹고 물고기만 먹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고기 육류, 생선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생선을 많이 먹는다. 우리가 일본만큼 먹어요. 한국은 다 많이 먹어요. 저 비만 아니에요? 아, 비만은 아니야. 또 한국이 채소 제일 많이 먹어. 한국은 식생활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채소 제일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선진국 라인과 유사한 거의 같은데 해산물은 우리가 제일 많이 먹어. 왜냐면 우리는 풀을 먹어요. 풀, 바다풀. 미역? 김과 미역과 다시마를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먹는 만큼 어패류 먹어, 패류. 아 조개, 오징어, 문어 이런 거. 30kg 되거든 이게? 이거 30kg 먹어요. 그리고 김이랑 미역이랑 다시마를 또 30kg를 먹어.
그래서 해산물 90kg를 먹어 1년에. 전 세계 최상 등급입니다. 1위에 1위. 아 1위에요? 1위라니까. 채소도 1위, 해산물도 1위. 하지만 고기는 미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따라갈 수 없어요. 또 뭐? 아르헨티나가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잖아. 안 좋아서 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얘네가 드디어 고기를 그램 단위로 팔아요. 500g 단위. 우리는 재서 파는 것도 있고 가면은 왜 뭐가 쌀값 이렇게 팔잖아? 쟤네는 일단 0이 있고요. 암파라가 있고 500g이 제일 작은 단위야. 기본적으로 킬로 단위로 킬로 단위로.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건데요. 한 5kg? 5kg 좀 되나? 10kg? 이렇게 하는 거야. 고기도 되게 싸요. 저기는 워낙 아르헨티나가 워낙 목축지가 많아가지고 원래 고기가 되게 싼 나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 나라고 미국 호주는 말할 것도 없죠. 영국이랑 우리랑 비슷하게 먹어요. 영국 애들은 맛없게 먹는 거 유명하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가 별 색깔 많지 않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근데 회색은 뭐예요? 회색은 조사가 안 되는 거. 그랬는데. 아프리카 가운데 여기가 콩고거든요. 콩고 민주공화국. 저기도 정치 개판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되게 큰 나라고 쟤네들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도 내란이랑 뭐 적절합니다.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있는 그거 남키프로스인가요? 여기가 이쪽이 인도네시아고 이쪽이 어디라 잘 모르겠다. 동티모르 그쪽 아닌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쪽 동네들이 결과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고기가 뭘 먹어야 되냐가 있죠. 풀. 풀 먹잖아요? 뉴질랜드에 있는 소들은 풀을 먹죠. 걔네가 어디서 오냐? 브라질에서 갑니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인도 소를 브라질로 보내. 인도 소가 제일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소들 말고 인도 소 품종이 제일 빨리 자라. 그래서 얘들을 막 태어나게 해. 그래서 브라질로 보내. 브라질이 청소년 소들을 엄청 빨리 키워요. 왜냐면 브라질은 콩이 있기 때문입니다. 콩, 아까 GMO 콩 얘기 나왔죠? 엄청 왜냐면 미국 애들은 미국 소 키우기 바빠. 미국 애들은 미국에 있는 스테이크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 생산량의 80%를 소를 먹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호주랑 뉴질랜드 보내는 거야. 언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매되기 전에 몇 달 정도를 호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초지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 거죠. 특히 호주에서 파는 것 중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많이 가고 중동 쪽으로 가고 이쪽 가는 애들은 이제 또 할랄 받아야 돼. 할랄. 이슬람에서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나 종교 목사 같은 양반들, 이맘들이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뭘 해줘야 돼요. 뭐 원래는 뭐 이렇게 뭐더라 뭐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걔네들은 목을 베어서 잡거든. 원래는 그 목을 베서 피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있어요. 절차가 있어. 근데 그걸 해야지 얘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한 게 돼서 할랄 푸드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호주에서는 배에다가 고기를 실어서 보낼 거 아니야? 배에다가 배에다가 이 배 전체는 할랄 푸드야 라고 이제 축성을 걸어주면은 인정.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데 가면은 용산에 이슬람 사원 있거든요.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큰 도시에는 이슬람 사원들이 좀 있어요. 모스크들이. 근데 거기 근처에 가면은 할랄 푸드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할랄 인증 받은 게 많지 않거든. 진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국내에서도 가끔 가다가 할랄 인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군대 식품 중에 할랄 푸드가 따로 있어요. 미군 중에는 미국 안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꽤 돼요. 되게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되니까 꽤 많습니다. 걔들 중에 군대로 오면 애들이 군대 짬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할랄 푸드 식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할랄 된 걸로 만들어 주는 거야. 비상식량에도 할랄 책편이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타코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위해서 곡물을 먹이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고기들이 보통 곡물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곡물을 인간이 먹으면 전혀 문제 없죠. 사람들은 곡물을 많이 먹으니까 원래. 근데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줄겠죠. 고기가 줄면 먹고 싶다 스테이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양육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양육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그 코로나 때 터맞아가지고 원래 2020년, 21년, 21년쯤 되면은 배양육들이 팔릴 수 있게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죠. 치킨 너겟은 있어요. 치킨 너겟은 파는 나라가 싱가포르랑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있습니다. 너겟은 똑같대. 어차피 너겟은 가는 거잖아. 갈아서 만든 고기니까 똑같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햄버거 패티가 나올 거예요. 햄버거 패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배양육 패티.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우리 집 옆집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배양육을 직접 생산합니다. 배송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할 수 있죠. 요즘에 집에서 식물 기르는 거 팔잖아. 그걸로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먹고 하잖아. 물론 대만초도 대만초 키우면 좋죠.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미국 가면 가능한 주가 많죠. 그 대마를 많이 키우면 좀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대마가.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허용할 때 그거였거든요. 그 개인용은 집에서 기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대마초를 3개인가 4개까지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어주면 문제가 생기잖아. 예를 들면 아니, 우리 집에 5명 살아요. 많아지는 거 아니야. 5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농장 되는 거죠. 일본은 최근에 그 야쿠자 애들이 대마초 키우다 많이 걸립니다. 야쿠자가요? 전기 많이 써가지고. 야쿠자가 일본 애들 폭력 단체잖아요. 네, 야쿠자가 옛날에는 강했지만 지금은 야쿠자가 거의 없어요. 일본 애들은 법을 빡세게 해놔서 야쿠자였던 애들은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쿠자로 확인된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은행 계좌를 못 열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취업도 잘 안 돼요. 다 다현금으로 하는 거. 다현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본은 돌아가는 나라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 취업이 안 된다니까. 얘 알고 보니까 야쿠자였네. 너 나가 이 새끼야. 해고 사유가 돼요. 일본이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런 야쿠자들 같은 거 보다 보면 문신 많이 하잖아. 요즘 우리나라 문신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내가 문신을 이렇게 팔에 많이 했어. 취업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취업이 안 돼요. 그냥 패션 타투인데요? 안 됩니다. 요즘 그 위에 야쿠자들 왜 문신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야쿠자 나를 보여주는 거죠. 국내에도 이레짐이라고 하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죠. 등짝에다 하는 거. 그게 이레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레짐이는 너무 무서운 건데 원래 우리나라 문신이 다 불법이죠 아직도. 근데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의사만 문신할 수 있어요. 왜요? 옛날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신, 타투, 시술자 이런 거 있잖아. 이 새끼들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요? 네. 그거 고쳐달라는 그거 계속 올라가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신 하고 있는 애들은 다 불법 취소 받은 거야. 만약에 미국에서 타투를 하고 뭐 그건 상관없죠. 미국인 애들 우리 법에 저촉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 있어. 하나. 눈썹 문신은 괜찮아. 병원에 사는 거니까. 머리카락 대머리 머리카락 그 대머리 두피 문신 있죠? 이거 오른쪽 보이는 거. 그거는 병원에 사는 거는 합법입니다. 왜냐면 대머리인 사람들에게 너 불법임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는 너무 모욕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원래 문신은 피부 밑에다가 잉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통 이레즈미는 칼을 써요. 칼로 피부를 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잉크를 넣고 이게 봉합될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를 절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레즈미는. 그러니까 그런 걸 야쿠자가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반팔에 안 보이는 그런 거 하고 다니는 데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걔들도 대부분이 깡패 오브 쉐키들이 많죠. 보면은 야쿠자 전통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으면 취업 100%안 돼요. 만약에 실수로 스티커를 문신하면 어떡해? 스티커 문신은 지워지잖아. 근데 만약에 못 지우고 어떡해? 아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되게 오픈되어 보이지만 한쪽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문신을 하고 있는 거를 좋게 안 봐줍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은 그 내가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신을 하고 있으면 입장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 이런 거 들어오시면 싫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 사이즈의 문신이 아예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아니면 조그만 거 막 어깨 같은 데 생기는 거 있죠, 조그맣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 많이 하잖아. 그죠? 그거 많이 하잖아. 왜? 운동선수니까. 왜? 운동선수는 직업적 특성상 내가 누군지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문신 같은 거 막 새겨놓으면은 저 새끼 누구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불법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안 따진다 이거지. 사무화된 법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막 열어줘야 돼요. 직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고. 근데 이제 그 문신을 많이 하는데 여자 배구 선수들 보면은 여자 선수들은 문신 많이 안 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여자 배구 선수들이 문신을 어떤 걸 많이 하면 어깨라든지 그러니까 요런 데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니폼에는 가려지는데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때 유행했던 게 여자분들이 쇄골 아래에다가 문신하는 게 많았어. 레터링 같은 거. 레터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뭐 글자 새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게 좋은 말 새기거나 그러니까 좋은 문구 같은 거 있잖아. 까르페디엠 막 이런 거 새기거나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이게 뭐? 누구 사랑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게 나고 이게 남친이었을 수 있잖아? 남친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거야? 그거 없앨 수 있잖아요. 문신? 지우는 거 오래 걸립니다. 여러 번 레이저 조절해야 돼요. 잉크 밑에다가 핑크 밑에 잉크를 하니까 올라오지.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저. 지우는 거 하나 있고 이니셜이 같은 남친을 사귀는 거. 아 좋네요. 그렇죠? 방법. 왜냐면 남친 사귄 다음에 쇄골 밑에 세워놨는데 이걸 처음부터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언젠가 보게 될 순간이면 네 생각에 이렇게 생겼다. 괜찮죠? 그냥 친구랑 하면 되잖아요. 친구랑 누가 이걸 새깁니까? 그 영원히 무적을 플러스 이런 것도 안 돼. 영원히 무적을 하기. 무적 문신 많이 하죠. 무적 문신은 보통 어디다 많이 하냐면 손가락 같은 거 많이 해요. 손가락. 왜? 단지 자리에다가 문신하는 게 있어요. 단지 문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여자 배구 선수단이 이제 전지훈련을 가는데 전지훈련 가서 일본에서 막 하다가 이제 온천을 가야 되나. 온천을 들어가는데 이제 아리마생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명 팀의 선수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어깨 문신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피부 색깔 스티커 있죠. 네. 가리고 붙여서 가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조그만 건 같이 붙이면 되니까. 저 친구 중에 수영 국대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오. 걔가 이제 나중에 올림픽 나가면 쇄골에다가 오렌지 문신하고 그런 건 해야지. 배영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죠. 배에다 하면 안 됩니다. 배에다 왜 하세요? 안 보이잖아. 네, 배에다가 안 보이잖아. 아, 수영 그러네. 벗고 있으니까. 배영 종목이야? 네. 거리가? 거리는 되게 좀 다 하나? 잘 모르겠는데 배영은 좀 잘하지 않나 우리나라 애들이? 전국 대회 가서 상 많이 타고. 오. 수영. 멋지다. 우리나라 수영 잘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수영장 수영장 시설이 비싸고 저희 학교에 수영장. 그 수영이란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 육상은 돈이 별로 안 들기 시작할 수 있는데 수영은 일단 수영장에 있어야 되나? 그리고 수영복이 경기용 수영복 몇 번 입으면 갈아입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몇 개 못 쓴대. 수영복 영구템이 아니에요. 수영복 경기용 수영복도 비싸잖아. 그리고 장비 값이 그러니까 꽤 들어 생각보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없어질 수 없는 가장 유효한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돈이 아예 안 들어요. 태권도복이요. 아무 도복 옷이나 없어도 입고 돼요. 하면 되잖아. 태권도의 정신이 어디 있는 거냐면 띠에 있습니다. 띠. 띠살. 아. 만지면 띠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너는 노란색이야. 이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코이카라고 외국인 지원 나가는 거 코이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그 태권도 가르치는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태권도 연습 많이 하잖아. 근데 내가 선수로 안 되겠다. 두 가지 길을 많이 가요. 하나가 코이카를 딱 나갔다 돌아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길이 뭐가 있냐면 태권도 가지고 하는 요즘에 시범단 많잖아. 그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아니면 경호원 많이 가죠.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어? 그냥 안 하면 되죠. 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많아질 거죠. 근데 이제 코이카가 3년인가 나갔다 오는 거거든, 외국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저개발 국가로 가요. 가서 이제 교육이랑 의료랑 태권도를 전파하는데 태권도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육상은 신발도 있어야 되나? 신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띠가 필요하잖아요. 띠도 사실은 뭐가 없잖아? 그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긴 거 가져와 그래서 그냥 묶어주고 끝나는 거야. 정신인 거야, 정신. 그러니까 올림픽 보면은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국가의 최초 올림픽 메달이 태권도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막 내전 중인 국가 이런 데도 있잖아. 나라가 막 전쟁 중이고 막 이런 데도 태권도 4명 이렇게 나와요. 막 그 텀블벅 같은 거 후원 받아가지고 나오. 그러면은 막 나라가 적벌하진 나왔습니다. 막 올림픽 정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얘가 막 동메달 땄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이 당연히 메달 많이 따요. 스포츠가 투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한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태권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태권도 연맹에 들어와 있는 국가가 피파보다 많아. 유엔보다 피파가 많거든요, 국가가. 축구하는 나라가 더 많으니까 그거보다 태권도가 더 많아. 자랑스러운 일이죠. 아무튼 우리는 고기 많이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죠, 우리도. 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많이 기르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라북도 가면 사람보다 소가 많아요. 전라북도는 사람보다 소가 많아. 뭐 미국 가면 사람보다 악어가 많은 데도 있으니까. 악어가 더 많아요. 루이지애나 가면 사람보다 악어가 많아. 네. 이렇습니다. 쌀은 덜 먹죠 이제. 쌀을 먹을 바에 고기를 먹겠다. 합치면 110kg 왔다 갔다 하는데 쌀보다 고기가 그래서 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쌀 농사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이 식량 안보 문제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쌀 농사 면적을 줄인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2019년 기준이라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난민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도 많이 갔죠. 시리아가 얼마 전에 내전이 종료됐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고 있지? 신문에 나오죠. 시리아가 내전을 오래 했어요. 13년이나 했어. 근데 2000년 초반에 여러분들 얘들 기억나 얘들? 아이시스라고 하고 이시스라고 하고 얘네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데 얘네랑 시리아 정부군이랑 그 다음에 시리아 반군이랑 이렇게 셋이 싸웠어요. 원래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었고 시리아 반군은 미크미 지원해줬어. 러시아에 지원받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튀어나온 겁니다. 얘네가 튀어나와서 원리주의 이 개새끼들 다 우리가 조진다. 얘가 엄청 커졌었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애 중에 한 명도 간 적 있죠. 가서 여기 들어간 적 있어요. 죽었을 거야. 죽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생기니까 갑자기 러시아랑 미국이 저놈들이다 그놈들이다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시리아 정부가 반군이 몽땅 얘를 조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 이후에 조용해졌는데 계속 내전을 하고 있던 거야.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서도 유럽으로 엄청 많이 갑니다. 시리아 이건 아프가니스탄 반군만 아프가니스탄만 있는데 시리아 사람들도 전체 인구의 10% 넘게 한 300만 정도가 이렇게 난민을 퍼졌어요. 터키를 제일 많이 가고 튀르키예를. 근데 독일만 거의 한 80만 받았을 겁니다.
근데 내란 끝났잖아. 이제 내전이 끝났어요. 시리아가 이제 어쨌거나 내란이 끝나고 대통령이 된 인간 러시아를 튀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야 우리 안정화됐음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축하한다 얘들아, 니네 내전이 끝났어. 이젠 고향으로 가도 되지 않겠니? 난민이잖아 난민. 난민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해당 국가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난민을 더럽게 안 받습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핑계거리가 하나 있어. 우리는 탈북자도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야,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란 말이야 이러고 지금 계속 국제사회에 개기고 있어요. 우리랑 난민 비슷하게 안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휴전 중이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난민 안 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난민 뒤지게 안 받아요. 일본 애들도 좀 그래. 일본 애들 약간 핑계가 뭐예요? 우린 일본인이냐? 막 이런 게 있어. 일본이 우리랑 난민 받는 이유가 비슷해요. 우리 1년에 100명도 안 받을걸? 몇 년 전에 그 어디였더라? 어디지? 아프리카 쪽인가 어디가 난민들 꽤 와가지고 제주도에 있을 때 애들 받아야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죠. 우리나라 난민 진짜 안 받거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불안정해진다는 생각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난민을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있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독일은 경제적으로 세니까.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왔는데 얘들이 이제 몇 년을 살았단 말이야. 독일말 잘해 이제. 가족도 만들어갖고 막 지금 우리 애들은 독일 유치원을 다녀. 그냥 독일인이야. 시리아 사람의 모습이지만 독일인이야. 그냥 성이 독일인인 거지. 근데 정부에서 이제 축하해. 고향이 이제는 평안해졌구나. 가령 쉽지 않죠.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난민 지위를 받았어. 난민 지위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시민권까지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도 마련했고 얘가 시민권 딴 사람들은 당연히 보낼 수 없죠. 그냥 이제 시민인 거야. 근데 난민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사람도 쉽지 않아. 난민이니까. 근데 내전 끝났으니까 이제 난민이 아닌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그냥 가지 않겠니를 할 수 있어. 근데 난민 지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불법 체류자잖아. 그들은 걔네들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서 야 니네 우리가 야 그냥은 안 보내지. 비행기 표는 준다. 그래서 1,000유로를 주고 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비아 사람들이 좀 복잡해.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생활터전이 있고 그리고 유럽은 살기 좋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시리아에서 와가지고 음식점 해가지고 막 장사가 잘 돼. 지원금도 받고 잘 살고 있어. 시리아 돌아가면 뭐가 있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건물 가지고 들어가면 14? 건물 가지고. 아니 법적인 체제도 다 안 갖춰지고 도로도 다 끊겨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물도 끊겨진 그런 곳인데 당연히 복구를 해야겠지. 복구를 하려면 애들이 들어오기 맞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가겠다는 사람 점점 줄어들어. 난민 초창기 때는 지금 여기도 힘들고 돌아올 때는 힘들지만 몇 년 지나면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또 한쪽이 또 있는 게 사실은 이 이후에 여기서 들어왔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근데 대체로 환영받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되게 좋아해. 특히 바로 옆에 폴란드 이런 데 되게 좋아해. 독일 어서 오라 우크라. 왜냐면 시리아 난민들은 남성이 훨씬 많아요. 주로 10대에서 40대 남성이 제일 많아.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사진이 몇 년 전이지? 한 7, 8년 됐나? 그 시리아 난민 꼬마애 이렇게 해변에 쓰러져 죽어있던 사진 있어요. 유명한 사진 있어. 그 사진 이후에 유럽에서 전부 다 막 인도적으로 받아야 돼가지고 싹 받은 거거든. 근데 그래도 배 타고 걸어서 막 건너오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못 왔어요. 살아남은 애들이 남자애들이 훨씬 많은 거야. 젊은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불안 요소입니다. 사회의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직장도 있고 괜찮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젊은 애들인데 일도 없고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어? 나한테 일제를 내놔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차라리 시리아가 좋았다 뭐 이런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응원봉 같은 거 안 들어 걔들은. 유럽 애들은 그런 거 안 들어요. 네, 일단 돌들도 돌. 네. 그 유명한 얘기 되게 많잖아. 이번에 우리 막 엄청나게 시위가 있으면서 외국인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야. 근데 유명한 얘기 다 아는 얘기 있잖아. 그거 말고 그런 거. 야 얘네는 지금 100만 명이 모두 시위를 하는데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 왜 약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쟤네는 왜 결제를 하지? 그러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외국 회사의 지사인데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본사랑 연락을 하죠.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업무상 아는 사이니까 좀 친하대. 가지고 메신저로 물어본 거야. 야, 그럼 니네는 퇴근하고 시위 가냐? 이렇게 농담 물어본 거야. 니네는 일할 거 다 하고 시위를 하러 가냐 했더니 한국에 있다 내가 빡쳤을 거 아니야. 일도 많아 죽겠는데 시위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 그래 우리는 퇴근하고 시위하러 간다. 응원봉도 챙겨왔다.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는 그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고 남자들 다 못 나가게 나왔거든. 전쟁터에 보내야 되니까 군인으로. 우크라이나 여성이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누가 많이 갔냐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내가 전쟁 나갈 거니까 얘들을 키우기가 주는 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폴란드 이런 데 보냈었거든. 근데 얘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불안 요소가 아닐 뿐더러 일단 유럽인이잖아. 우리랑 비슷한 생김새. 시리아 애들은 딱 봐도 쟤들은 약간 우리랑 달라. 이게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쟤들이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는 게 되게 커요.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죠. 근데 그거를 의도적 차별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를 들면 조나단 열심히 방송 나오잖아. 우리 나단이 까맣잖아. 까만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얘 빼고 누가 있어? 별로 없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방송인들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서양인들 아니면 일본인들 정도가 많죠. 흑인들 별로 없잖아. 예전에 잘 나간 친구 하나 있었지만 나락간 친구 하나 있죠. 근데 별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랑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 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점점 좋아지죠. 점점 좋아지고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내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 교환학생 같은 걸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게 뭐 어학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등록해서 올려.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 전화로. 인터뷰 영어 잘하니까 이제 와서 면접하고 이제 뭐 계약합시다 그랬는데 딱 갔더니 내가 흑형이야. 저희는 흑인을 뽑지 않습니다. 이건 차별이죠. 큰일 난 거잖아. 그래서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했다는 게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그게 있어. 피부 색깔이 하얀 걸 좋아해. 근데 이거는 백인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피부 색깔이 밝은 걸 좋아해. 옛날 미인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 때도 피부색이 하얀 애가 벽화에 나와요.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피부가 뽀얀 걸 좋아했어. 네, 이거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 문제도 항상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난민 문제는 유럽에선 다 복잡해요. 적어도 10만 명 단위, 많으면 100만 명 단위로 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 네덜란드 요즘에 네덜란드 맞지? 네덜란드인가? 시간이? 스웨덴이 맞나? 스웨덴이 같은데? 스웨덴이 요즘에 난리거든요. 마약 갱단 때문에. 걔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온 아프가니스탄 뭐 시리아 이런 난민들이 와서 스웨덴은 난민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스웨덴이랑 이렇게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에 북유럽 3개국 있죠. 핀란드까지 3개국. 얘네들은 지구에 좋은 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지만 환경 보호금 다 내고요.
아프리카 부호 자금 이런 거 다 내. 자기 나라 각각의 나라들마다 경쟁을 맞춰가지고 유엔에서 합의해가지고 얼마씩 내자 이런 게 있어요. 강제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도 잘 안 내. 미국은 이런 식이야. 야, 나 이거 내야 돼? 싫은데. 그럼 막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유엔이 누구 돈으로 돌아가지 얘들아? 그러면은 유엔 분담금의 한 70%를 미국이 내요. 그러니까 유엔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있잖아 일단 본부가. 미국이 돈을 줘야 돼. 근데 이제 야 미국 너 기후위기 분담금 얼마 내? 그러면은 미국이 그래? 그럼 이거를 낼 거니까 대신에 여기 내던 거 이렇게 떼서 이렇게 낼까? 그러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 얘들아 이게 있어요. 근데 북유럽은 잘 내. 열심히 합니다. 남미를 많이 받았는데 남미 1세대들은 되게 열심히 사는 거야. 사회 동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2세대가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제?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갈 거 아니야. 얘들은 예를 들면 내가 시리아 난민이다 2세야. 시리아 말을 몰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안 가르쳐도 모를 거 아니야. 나는 스웨덴 사람이야. 스웨덴 말밖에 못해. 학교에 갔던 애들이 쟤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빡이 돌죠? 빡이 쌓이잖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쌓여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개빡 돌죠? 그럼 뭐 합니까? 전쟁? 자기들이 모의준지. 모처럼 모여가지고 저 스웨덴 사회 똑같아. 그 세대 그래. 네, 한쪽 얘기하죠. 야, 우리 삼촌이 무기상을 하는데 야 우리 삼촌이 마약 루트를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마약 가지고 들어와. 팔아. 돈 생겼죠. 무기도 사. 깽단이 막 생기는 거야. 깽단이 막 생겼는데 다 스웨덴 사람인데 다 외국계 2세들. 그래가지고 깽단들끼리 막 총기살이 일어나고 대낮에 총기살이 일어납니다. 경찰을 막 무시해. 경찰한테 총을 쏴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1년에 총상 사망자가 1000명은 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 정부가 난리 났어요. 어떻게든 하겠다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둘로 나눠서 했었던 건데 뒤쪽에 마지막 거는 다음 주에 좀 볼 건데 이 아저씨만 잠깐 보여주실까? 이거는 살림 조준 거고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됐는데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의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물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플랜테이션을 불러요. 플랜테이션. 우리는 기껏 해봐야 논만두 이런 거잖아. 얘네들은 밀림을 싹 밀어요. 싹 밀어가지고 야자수 하나만 심습니다. 야자만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약을 막 쳐요. 그러면 거기는 야자 나무만 자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그린 데저트라고 또 부릅니다. 녹색 사막을 부르는데 그게 광합성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 곤충도 없어.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있고요. 요 양반 좀 나중에 다음 주에 볼 건데 이거 야야야 아씨 손가락이 엉망이다. X를 잘 눌러줘야 돼. 아니라고 저리가 한스 로슬링이라는 스웨덴 양반이거든요. 양반 이 아저씨가 통계를 되게 재밌게 분석해요. 시계열 통계를 써가지고 재밌는 걸 많이 보여주는 아저씨인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이게 밀레니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요거를 좀 바꿔서 지속가능 목표가 나왔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필요 없고요. 필요 없다는 말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평등 감소가 좀 사회적 문제이긴 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 좀 애매한 게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거의 문제될 게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별로.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위에 있는 분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가니까 도시마다 이런 목표에 대한 걸 다 되게 하는 팜플렛 돌리더라고.
우리나라 잘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하던 게 있었거든요. 야,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모든 그 지표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따집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걸맞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골랐던 저번 주에 골랐던 책이죠. 그 제목이 뭐였더라? 왜 세계의 가는 사라지지 않는가? 이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보고 오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쉬죠. 좀 쉬니까 다음 주에 내년에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만나요.